홍성 신민회 간사도 하면서 이제 뭐 인민위원회 위원장도 지내고 어쨌거나 이제 월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한보국 이 본인이 40년대에 집을 진 요거를 1964년도 홍성 군수 박흥양이라는 양반 앞으로 등기 이전이 됩니다. 지금. 슬픈 하루 4352년 3월 1일 100년 전 아픔을 슬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3.1운동 100주년 눈앞에 펼쳐진 넉넉한 세상 가슴 패이도록 슬프다. 한국인의 가슴, 생각, 말 침략군의 모습대로 노래하고 춤을 춘다. 말은 교만한 생각의 거칠에 불과하다. 의식하지 않아도 몸부터 알아야 한다. 정신의 속박, 문화의 노예, 배운 대로 춤추고 노래하는 노예, 조상들의 앞마당에서 앵무새의 말과 잔나비의 빈 몸짓으로 춤사위가 펼쳐진다. 한국인의 발걸음에 삼박자가 들어있고 산과 들의 모양에 따라 아리랑이 숨쉬는데 서양 귀신에 홀리고 사쿠라에 쏘가 1만년 당군의 맥박 뛰어놀 곳이 없으니 배불러 태평성대라면 우리 속에 갇힌 돼지는 무엇이며? 야 스님 제목이 뭐였으시? 슬픈 하루. 슬픈 하루? 두 줄로만 한번 해보요. 시 설명. 3.1운동 100주년 때 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이 지났으면서도 우리의 전통, 우리의 문화는 구실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 3.1절 행사 같은 데서는 우리 전통으로 행사가 꾸러져야 되는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침략군이 갖다준 문화의 모습으로 3.1절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국정일만이라도 우리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공연들이 좀 기획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썼던 것입니다. 스님 저기 우리 저거 보이시죠? 3.1운동 인증패 저기 홍주인 뉴스 작년에 저희가 홍성 이쪽 그 독립운동 그거 그 캠페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인증패를 받았죠. 확실히 우리 의식이 좀 있어요. 의식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직도 의식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춥죠. 자 그럼 시작하죠 뭐. 날도 춥고 그냥. 자 안녕하세요. 만해 한용운 선사의 아들이죠. 그 한보국. 지난 시간에 7번째 잠깐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이 2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님하고 말씀했던 그거를 잠깐 복귀해 보면 1927년도 그의 나이 23살 되던 해에 홍성 공립보통학교를 17회로 졸업하게 됩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창회 명부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좌익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어느 누군가의 그 무엇 때문에 제외시키지 않았나. 만약에 졸업을 했다면. 그런데 졸업을 했으니까 뭐 서울에 있는 중동학교를 진학을 하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의 전문도 있고 기록이 있으니까.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한번 떠들어 보면 제가 생각한 것이 저는 홍성에 살던 사람이 서울로 유학을 간다.
요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들고 네, 그때 당시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힘들죠. 그렇죠. 예. 뭐 부모님 계셔도 경제력이 토지가 땅이 없으면은 아무나 못 가죠. 그렇죠. 서울까지. 네. 그래서 아마 그때도 만회의 도 보살핌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거든요. 이게 조금 약간은 좀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예. 이 제가 이제 홍성에 와 살아보면 이 홍성에는 땅이 좋은 곳이잖아요. 이 홍성이나 예산 쪽에는 네, 땅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여기에 있는 부자들이 이 시기에부터요 네. 땅을 팔아가지고 세상 변화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네.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오게 되면 땅을 팔아서 세상 변화를 못 쫓아가 버려요. 그래서 같은 당대에서도 땅을 팔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세상을 못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네. 그러면 만약 한복우기가 서울 갔을 때도 이쪽에서는 경제적으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제 땅이거든. 그런 세상들이 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이 동네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더라고.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외지에 나가서 공부한 사람들은 다 땅을 팔아서 간 거야.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공산품 가격이 올라가고 네. 이제 막 그런 시기에 되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들도 결국은 공산품을 팔려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서울 가서 공부했다는 것은 뭔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재산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고 봐야지. 예. 스님 이거는 좀 외담이지만 일본 한일합방을 하고 네. 한일합방 전부터 이 일본 애들이 제물포를 통해서 일단은 무역선들이 오면서 서울 그 진국의 신사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몰랐고. 우리나라 그 트로트에 네. 진국의 신사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나온 유래가 네. 그때 당시에 진국에 일본인들이 거주를 많이 했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현혹시킨 상품이 네. 뭔지 아세요? 사탕. 예.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생전 처음 먹어본 그 달콤달콤 새콤한 이 맛을 그때 처음 느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싼 노동력의 그 대가를 지불한 걸로 진국에 와서 사탕을 사 먹어라. 요렇게 하면서 그 한국인들 마음을 뺏었다고. 예. 그래서 진국의 신사라는 그게 상권이 이제 형성이 되니까 진국에가 그래서 진국의 신사라는 노래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시대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경제학자들이 경제 예측을 못한다는 것이 네.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발현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측을 못하고 어떤 현상 뒤에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예측은 안 된다. 네. 사탕 하나가 뭘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스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이 한국 사람들은 현찰이 거의 없었죠. 네. 그냥 뭐 농산물을 판매하는 뭐 그 정도 아니면은 거의 현찰들을 안 갖고 다녔는데 그쪽에서 일본인 밑에서 집을 짓거나 이 노역을 하면서 일당제로 받으니까 그날 현금이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사탕을 사러 가는 거예요. 사탕을 사러.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됐다는 얘기. 그래서 어쨌거나 그 한복우기가 서울로 올라가서 25살이라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또 26살이라고도 그러는데 중해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해일보 역시 중앙에서 기자 생활을 했는지 또 어떤 기록에서는 홍성지국에서 일을 했다.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제가 이 중해일보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1926년도에 창간을 해서 31년도에 폐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그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 대표적인 언론으로 신망을 많이 받았는데 경영난으로 이제 문을 닫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찌기 보면은 지금 중앙일보의 전신이 중해일보입니다. 중해일보. 그래서 이제 이 중해일보가 이제 폐간한 후에 이제 중앙일보, 그때 당시에 중앙일보 또 조선중앙일보 이렇게 이어오다가 이제 36년도에 그 일장기 송기정 그 사건으로 이제 영원히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신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지금 중앙일보가 그 제호를 했기 때문에 그네들이 계속 그렇다고 우리는 민족지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요번에 한 사실인데 그동안에 뭐 일제 강점기 하면은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렇지만 중해일보라는 말은 그렇지. 제가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 시간이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보국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홍성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이 연보 같은 거 경우는 조금 더 하여튼 살펴봐야 되겠지만 또한 이 한보국이 신간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홍성에 이제 신간회가 나오면서 이제 이거는 뭐 공식적인 말이죠. 만해 선사의 이제 추천으로 이래서 이제 들어가게 됐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나이가 아마 6, 7살 정도?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한보국 이 양반이 23살에 홍성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신간회 활동까지 하면서 그 한 7, 8년 동안을. 그리고 그 시간에 서울도 갔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죠. 이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예. 기자 생활도 하면서 또 홍성에서 철물점도 했다는. 네, 철물점 얘기는 좀 나중에 하죠, 뭐. 지금 할까요? 철물점? 예. 하여튼, 뭐 공식적인, 여기까지는 이제 공식적인 얘기고. 그래서 스님, 그 엊그저께 저하고 같이 가셨던 그 산소. 그래. 그거 보고 참 마음이 아팠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소를 제가 거기 산소가 있다는 홍성 와서 알았으니까. 다 가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철물점 얘기부터 하면서 그 산소까지 그냥 오늘은 그냥 그렇게 산소 한번 얘기해보죠. 그러죠. 그러니까 철물점 자리가 지금 홍성 구은청 들어가는 사거리 지금 옛날에 홍성 사람들은 뭐 금강원 조경자리라고 하면은 뭐 다 알죠. 금강원 조경. 그 오래됐는가 봐.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올 초부터 바뀌어가지고 쉼터를 만들어놨어. 그 자리. 그게 제 기억에는 80, 한 6, 7년, 8년 그때 금강원 조경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선 기억이 나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종민 상무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뭐 철물점이라 하면 지금처럼 뭐 의리뻑적한 게 아니고 그냥 뭐 농기계 같은 거 여기에서 생산해 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대장간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큰 대장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다른 지역에서 그냥 이렇게 떼다가 그냥 이렇게 진열해서 팔았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철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농기구들이라든가 또 집을 짓는다든가 현재 우리가 철물점 가보면 소소한 생활의 기본적인 제품을 팔아요. 그럼 그 당시 철물점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철물점이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신문물이 들어와서 우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까지 팔았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은데? 물론 뭐 팔 수도 있겠지만 팔았겠죠. 물론 몇 개는. 그렇겠지. 그런데 홍성에 이미 그 무슨 서울에 있는 화신백화점 이름을 딴 무슨 백화점이 지금 조양문 앞에 전신전하고
그 우측으로 보면은 그 편의점 하나 있죠. 예. 그 정도 거리에 그 무슨 양화점인가 뭔가가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증언들을 보면은 세상에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잡화점식으로 화신 잡화점인가 뭔가 제가 옛날에 그 홍주 그 백년사라는 그 사진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그 책. 그래서 그거 할 때 어른들한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미 그 당시에는 신문부로 다 들어와 있었다. 그 이전부터. 그렇지. 그러니까 한 1920년대. 그러니까 이 즈음이겠죠. 그래서 아주 백화점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간단한 농기구 정도 파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제가 왜 요 생각을 해보나 그러면 한복이가 집을 짓다고 본인이 직접 지었다 그러잖아요. 집을. 그럴 수도 있겠다. 집을 직접 지었다는 얘기는 그쪽에 재간이 있었던 거예요. 집을 아무나 함부로 자기 손으로 못 짓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재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주특기에 맞춰서 직업도 왜냐면 그 당시에 양반 자제인데 어쨌든 양반 자제는 그렇죠. 할아버지까지 교지를 받았었고 아버지는 출가했지만 그 윗대는 굉장한 어떤 능력이 있었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양반집 아들이지만 자기 특성에 맞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으니까 철물점 같은 것들도 하지 않았느냐 추측해보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뭐 홍성 신민회 간사도 하면서 이제 뭐 인민위원회 위원장도 지내고 어쨌거나 이제 월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스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린 그 철물점하고 어머니 전정숙 씨하고 같이 거주하던 집 말고 이제는 한보국 이 본인이 40년대에 집을 진 그것이 지금 홍성에서 말하면 광천통이죠. 광천통 다리를 지나서 지금 현재 홍성보건소, 홍성읍사무소하고 보건소, 그러니까 읍사무소 정도가 아마 좀 정확하겠네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정리를 해줘야 돼. 어디 정리해줘야 되나 그러면 전정숙 만의 어머니가 한보국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집과 아까 건강원 조경 그거는 철물점 자리가 한 150m, 200m 안에 있었단 말이요. 그렇잖아. 150m, 200m 정도 사이에 있었다가 이제 비로소 다리를 건너는 거야. 그렇지. 다리를 건너서 집을 짓게 되는데 기록에 보면 어머님은 212번지 집에서 계속 살아셨던 걸로 나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 한보국은 본인이 필요해서 본인의 집을 지금 말씀한 장소에 짓다는 거 아니에요? 요게 좀 정리가 돼야 되지. 그 번지가 오관리 474의 3번지. 그 자리거든요. 이게 인전 살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70년대 초에 거기에서 직접 살았다는 분의 증언으로 이제 찾게 됐죠. 어찌 보면은 그것이 이제 홍성의 그 홍주 향토 연구회 그 전병준 그 회장님이 이제 그 홍주 향토 연구회 그 25집에 원고를 그 기고를 하시면서 이제 그 사실이 좀 밝혀졌는데 그분 말로는 지금 담배 인삼공사 홍성점과 인접된 중앙연탄공장 건물이던 대한인쇄사와의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면서 이분이 직접 거기서 또 한 2년 5개월 동안 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병준 씨가 그 살면서 그 생각을 해서 집이 이런 구조로 됐다라고 해서 도면을 그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지.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상에는 22평에 3옥 8자 목조 기와주택이 이제 등재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이 이건 또 이거
그러니까 또 승질나서 나 또 욕 나오는데, 이 집이 그러니까 전병준 씨가 이 집을 살던 때는 1970년대고 네. 한보국이가 이제 한 48년도 이쯤에서 이제 홍성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전쟁, 그게 이제 전선이 무위로 인전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월북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 집이 B죠. 그렇지. B죠. 그런데 요거를 1964년도 홍성 군수 박흥양이라는 양반 앞으로 등기 이전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한보국이가 월북을 하고 이전된 그 기간이 내가 매매를 했다고 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 그죠? 사이가 금방이 아니라 한 몇 년 되잖아. 그렇죠, 넘죠. 그게 한 53년쯤에 월북을 아니 53년이 아니라 저기 그렇지 53년 그쯤에 월북을 하면 52년 52년 3년 그쯤으로 월북하면 64년도니까 한 10년 뒤에 내가 샀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냐. 그렇죠. 2년 정도. 그렇지. 근데 이제 이 박흥양이라는 사람이 홍성 군수를 1959년 1월부터 60년 5월까지 했거든요. 그럼 59년도면 한보국이하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 64년도 64년 7월 6일 날짜로 등기부 이 토지가 등기부상에 토지대장에 완전히 이제 넘어간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64년 7월 6일이면은 그 해면 한보국이 평양에서 김일성이 거대하게 차려준 환갑상을 받던 해예요. 그렇지. 어떻게 월남해가지고서 뭐 토지 뭐 도장 찍어주고 또 다시 넘어갔을 리도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나타난 기록으로는 한보국과 박흥양 군수가 만날 수 있는 시간적이 안 맞아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이 양반의 신분이 공무원이에요. 이쪽은 그 양반들이 한보국은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배척하던 사회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로 치부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날 수 있는 조합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부를 바꿨다는 거 아니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이 부정 축제가 지금 이루어진 거죠, 이게.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합리적 의심으로는 부정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만해 한용운 종순 한수만 광천에서 사셨었죠. 한수만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생전에 남의 재산 관리를 맡은 사람들이 주인이 없어지자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자기 것으로 돌려놨을 거리라고 이제 이렇게 증언을 한 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뿐만 아니라 그 시기적으로 보면 뭐 그런 일들이 좀 많았다고, 전국에 많았다는 게 현재 나타난 자료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정당한 방법이었는지는 몰라도 요거를 한번 제가 더 좀 취재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뭐였는지, 뭐 몰수할 수 있으면 몰수를 해야죠. 뭐 인감도장을 그러면은 그러면 스님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인은 없어도 그렇지. 이 토지 대장에는 실제 주인 이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보국에서 박흥양으로 넘어갔는데 넘기는 내가 본인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였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쪽에서는 매매가 아니고 어디 그 당시에 53년도에 벌써 국군에 쫓겨서 도금 갔는데 64년도 그를 만날 수 있는 개연성이 없고 박흥양은 59년도부터 군수를 했고 그 다음에 서로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매매를 했다고 주장을 하니 이 부분은 분명히 합리적 의심이 간다. 그러니까 그 의심이 매매가 이루어지려면은 인감도장을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보국의 인감도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이 안 사니까 위임장, 대리인 위임장이 그렇지. 있어야 되고, 지금 생각으로 최소한도의 이 2개, 그 다음에 그 대리인의 신분증, 요거 3개는 3개만 갖춰졌으면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한수만 씨 정언을 보면 한수만 씨도 드러내놓지 못하지만 본인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잖아요. 제가 한수만 어르신의 그 한수만 어르신이 직접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교지들 이걸 다 독립기념관에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어른들의 적을 확실히 못 밝힌 아쉬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있을 것 같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거를 안 밝힌 이유가 연좌제. 그렇죠. 기조선님? 지금은 뭐 말해야죠. 연좌제 때문에 아마 한수만 씨도 고생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빨갱이 집안이. 그러니까 아마 동네 이장이 이거 토지 가로채도 아마 뭐라고 말 못했을 거예요. 빨갱이 집안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저기 여담이지만 어떤 군수가 저기 만해 박물관 요거 처음에 조성하자고 90년대 초중반 그때 이렇게 와서 모으니까 그 빨갱이 그 뭐로 그거는 해주냐고 요 정도까지 취급을 당했었어요. 지난번 저희 영상 그러니까 7번째 영상 보면 그 저 혼자 찍었지만 그때 그 홍양기사 85년하고 86년 그러니까 84년 85년 요 2편 요게 이제 유림의 시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왜 그때 당시에 농민들이 농민 동학 혁명군에 일조를 했는지 그런 기록은 아예 없어요. 오로지 민비가 시해당하고 그 쌍년이 시해당한 게 뭐 그년하고 고종이 단발령 머리 깎였다라고 생각해서 이쪽에 추앙하는 김복한, 이설 이분들이 의병을 들고 일어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옛날에 유림 양반들은 백성의 그런 울분, 아픔 이런 거는 전혀 생각지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이어지는 걸 끊겠다고 하는 부분이 해방국가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그게 동조해서 국가라고 하는 이 새로운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가 건설되면서 사회 안전망이 결국은 우리 민중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선지적 생각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한보국 같은 사람들도 사회주의를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제 다시 환원해서 자 이게 이제 그 박홍양 이 양반한테 이 토지가 넘어갑니다. 64년도에. 그렇지. 그 후에 이제 70년에 1970년에 이제 지금 홍주 중고등학교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재단이 그때 당시 월곡학원 전용갑 이사장님 앞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 바로 옆에가 이제 중앙연탄 그 공장이 있었고 아마 이 전병준 씨 주장에 의하면은 그 집은 아마 사택으로 썼다. 그래서 본인이 중앙연탄에 총무로 근무를 하면서 그 집에서 살고 직접 등기 업무까지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중앙연탄하고 이제 다시 또 지금 그 한보국 집과 홍주 고등학교가 어른들의 묘소가 있는 곳까지도 거리가 500m, 직선거리 한 5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1km가 안 된다고. 500m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아까 말했던 그 금강원 조경, 본인의 집, 어머니 집, 본인 집, 어른들 묘소. 요게 가깝게 쭉 연결돼 있어요. 그건 어떤 시사한 바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그 무렵에 그 무슨 학원? 월곡학원에서 그러면 홍주고등학교에 있는 그 땅도 같이 해서 묘소는 지금 떼어놨다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집이 상당히 좀 특이했다고 하네요. 예.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대청 후원에는 연못이 있었으며 정원 등이 잘 단장된 집이었다. 라고 이제 그 당시 주민들이 증언한 또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살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네. 철물점 한 것도 돈이 손재주와 비슷, 집을 지을 정도고, 네. 그 다음에 재력도 있고 이래야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그 만의 가게를 보면 몰락한 양반의 집안이라는 건 좀 수정돼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거까지는 하고 다 끝나가는데 오늘 찍는 거 이거 뭐요 이게? 이 앞에 놔놓고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저거요? 나도 모르고 보시는 분도 거기 모르고. 고추장 된장 다 있나요? 아니 고추장 된장은 다 알지. 다 아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펼쳐놨는가를 얘기를 해줘야 나도 모르고 우리 뭐지 시청자들도 모르고. 저게 입장 전통식품이라고 천안 입장면에 있어요. 아 옛날에 뭐 강의 다니시던 그쪽. 그 입장분들이 96년부터 농협에 입장 농협 농가 주부 모임으로 한 30명 정도, 35명 이분들이 결성이 돼가지고서 이 나름대로 이제 봉사 활동도 하면서 돈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7년, 18년도에 이제 영농조합법인도 만들고 이제 공장도 새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100% 입장에서 나오는 콩을 공동으로 수매를 해가지고 그냥 딱 그만큼만 생산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가격이 만만치 않겠는데?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고 국산 콩들은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 그러니까 저분들이 가격 경쟁력도 있고 이게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가격이 비쌀 텐데 저분들은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없어. 아, 예. 조합원으로 형성돼서 그냥 투자만 하는 거예요. 조합비를. 그래서 1년 결산해봐야 남는 것도 없어. 사업장 월급 뭐 한 100만원, 200만원, 1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만 모으고. 그러니까 이제 포도농사가 이제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이나 요번 달부터는 이제 한 5명, 6명이 또 조를 짜가지고 공장 출근해서 이제 또 매주 담그고 이제 또 고추장 쓰고 그냥 간식이나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제품을 모으거든요. 만드시는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그 엄마의 사랑, 할머니의 정성 이런 것이 들어가. 진짜 조합원들이 엄마하고 할머니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물어봐요.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파냐 맛을 파냐 그러거든. 음식점에 가면 맛을 팔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음식이거든. 맛이 아니고 음식을 팔아. 음식이란 것은 내 몸이고 내 정신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식품 품질 인증도 획득하고 2018년에 언제 나도 한턱 갖다 먹어봐야겠네. 지금 저거 안 돼요. 저거 샘플이라. 이제 우리 스님이 된장 맛은 또 기가 막히겠네요. 그렇죠. 고추장 맛하고. 우리 아는 스님도 된장을 담으면 맨날 보내주거든. 하여튼 그게 입장 전통식품이에요. 이제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된장찌개 한번 끓여드릴게요. 하여튼 오늘 스님 감사합니다.